저는 최병호, 79살 해병대 출신 전직 중위입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로 맺어진 훈장보다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이 제 삶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묘시장 골목에서 지팡이 하나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노인이죠. 전쟁터에서 구한 어린 생명 하나, 그 후로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 아이의 운명은 여전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좋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묘시장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평소처럼 노점상 할머니에게서 약을 사러 나왔죠. 오래된 군모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제 정수리를 가려주는 소소한 위안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발걸음이 조금 느렸지만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제 눈과 귀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흥정 소리라 생각했으나 곧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만큼은 퇴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골목을 따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피해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눈에 들어왔죠.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노점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고 그들 중 하나가 할머니의 돈통을 뒤적이고 있었죠. 이거 말고 더 없어? 장사 안 되면 이 자리 접고 다른 사람 들여놓을 거야.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기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날처럼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할머니의 돈통과 공포에 질린 표정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과 할머니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저를 알아챘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비키시죠, 할아버지. 여기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긴장감이었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50년 전 그 소녀의 눈동자가 불현듯 떠올랐을 뿐입니다. 이 할머니 좀 놔주게나. 젊은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제 목소리는 나이보다 단단했습니다. 한때 부하들을 지휘하던 습관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지팡이에 의지한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겠죠. 동묘시장의 오후 햇살이 갑자기 조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눈앞의 상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79살 노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할머니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들 중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려 했습니다.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한번 몸에 밴 전투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조금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급소 공격법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를 밀치려던 남자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노려 지팡이를 날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젊음의 힘과 속도는 분명 저를 압도했지만 경험과 정확성은 제 편이었습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살짝 비켜서며 그의 팔을 지팡이로 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의 옆구리에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칼 같은 무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휘둘러 그의 손목을 강하게 쳤고 이어 턱 아래를 정확히 찔러 그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싸움은 채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종결이 최선이니까요. 오래 싸울수록 노인인 제게 불리해지니까요. 세 명 모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인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제 말에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졌던 남자는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고 조금 지나자 그들의 모습은 시장 인파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꺼내드렸습니다.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돌아서려는데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심을 원치 않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이 그날부터 크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0년 전 베트남에서 구한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그날 밤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이는 제게 손을 뻗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 작은 손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전날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이겠죠. 아침 약을 먹고 잠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쟁의 기억과 그 소녀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그날 그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다시 동묘시장에 나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약을 더 사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존경의 눈빛, 감사의 미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상인들까지.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 저를 지켜보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눈이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도우셨던 모습을 봤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끌 줄은 몰랐으니까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일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저는 의사인데 신체 역학적으로 놀라웠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의사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가슴 통증이 자주 있었거든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서연은 카페라테를, 저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서연의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해병대에서 복무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나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베트남. 그 이름만으로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네, 69년에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전쟁은 항상 상처를 남기니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인지 김서연에게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끔 꿈에서 그때로 돌아갑니다. 전쟁터에서 본 것들, 잃은 것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죠. 김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제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은 없으세요? 며칠 전 그런 움직임을 하셨으니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끔 있긴 합니다. 나이 탓이겠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이거든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서연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서연은 베트남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전쟁 중에 구조되어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헤어질 때 김서연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고 그 뒤로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1969년 베트남, 그날의 기억은 늘 선명합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소대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밀림을 지나던 중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개입하지 말고 기지로 복귀하라. 하지만 곧 민간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24살 젊은 중이었습니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명령을 어기고 소대를 이끌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민간인들, 그 중에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안아 올렸습니다. 소대원들에게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구출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고 우리 소대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소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적의 매복이 있었고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탄환이 제 몸을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에도 소녀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발음과 함께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 소녀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소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복 후 마을로 돌아가 보기도 했지만 전쟁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사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기에 수소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제 적십 자사를 통해 소식을 찾으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실패감과 죄책감은 제 삶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제가 그 작은 손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결혼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지만 베트남의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밤마다 꿈에서 깨어 소녀의 이름도 모른 채 부르짖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는 멀어졌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힌 탄환 파편은 의사들이 제거하기 너무 위험하다 판단했고 그것은 전쟁의 흔적으로 제 몸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죄책감처럼요. 세월이 흘러 그 파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김서연을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쉽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가슴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김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입니다. 김 선생, 저 최병호입니다. 가슴이 조금 아픈데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문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서연과 저는 일주일 넘게 만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매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3명의 젊은이들을 제압한 비법을 알고 싶어 했던 그녀의 호기심은 어느새 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수요일 오후 김서연은 당직을 마치고 나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와의 소소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졌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소녀를 찾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제 적십 자사를 통해 수소문도 해보고 여러 루트로 알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이런 대화가 오래간만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날 오후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신음소리만 나왔죠. 김서연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79살 남성 환자, 급성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김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통증은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치 50년 전 제가 구했던 그 베트남 소녀의 작은 손을 연상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7분 후였습니다. 김서연은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라는 것, 가슴에 파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서연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그녀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녀에게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를 다 전하지 못할까봐 더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서연은 동료들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며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김서연이 있었죠. 그녀는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폐 깊숙이 박혀 있는 탄환 파편이 이동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0년간 제 몸에 남아있던 전쟁의 흔적이 마침내 제거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폐 깊숙이 박혀있던 탄환 파편이 이동하면서 내부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대로 두면 저는 얼마 못 살 것이라 했습니다. 김서연이 제 병상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전문의가 와서 절차를 설명했고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저는 김서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 상의 내 주머니에 오래된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와 주십시오. 김서연은 잠시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간호사에게 제 소지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낡고 바랜 녹색 수첩이 제게 전달되었고 저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이 수첩은 베트남에서부터 제가 늘 간직해온 것으로 그날의 기록과 제가 찾던 소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서연이 마스크를 쓴 채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취약이 주입되기 시작하자 의식이 흐려졌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김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베트남의 작은 마을, 그리고 제 품에 안겨있던 작은 소녀의 얼굴. 꿈속에서 소녀는 자라나 어른이 되었고 그 모습이 묘하게도 김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지만 의식은 계속해서 흐려졌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 곳곳에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건넸던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파편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힘겹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셨군요.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하신 그 소녀의 이름이 마이린이었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린, 제가 50년간 찾아 헤맸던 그 소녀의 이름입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마이린입니다. 김서연의 말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소녀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나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기보다는 운명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한국군에게 구조된 후 한국에 입양됐고 22살 때 한국인 의대생과 결혼했다고 제게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신을 구해준 군인 아저씨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소녀는 무사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의 나흘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편 제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제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은 더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의사들은 제 회복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김서연은 그것을 의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마이린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제게 기적 같은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김서연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마이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그녀와 나누었습니다.
마이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사였던 남편의 지지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용한 삶을 원하셔서요. 몸 상태가 좋아지면 함께 찾아뵐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이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이것이 꿈이 아닌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매일 퇴근 후 저를 찾아와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서서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김서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했더니 너무 놀라시고 감격하셨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오신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비치는 빛이 저를 5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최중희님, 마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이린이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군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마이린의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책하며 살았던 시간들, 그녀는 감사함으로 살아왔다니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김서연이 조용히 우리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 딸도, 이 모든 삶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리는 구출된 후 한국 농촌으로 입양돼서 자랐고 22살에 의료봉사 온 한국인 의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늘 자신을 구해준 군인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김서연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이보다 더 깊을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 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이리는 서울에 머물며 저와 김서연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메워갔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탄한 파편과 함께 죄책감도 제거된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김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고향과 할아버지가 복무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베트남은 제게 아픔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린도 기꺼이 동행하겠다 했고 결국 우리 셋은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베트남의 땅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지워지고 평화와 발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이린의 고향 마을은 도시화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몇몇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녀를 구했던 작은 다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이 다리에서 최중희님이 저를 안아 올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유독 그 순간만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마이린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그토록 강렬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남아있는 몇몇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중 몇몇은 그날의 구출 작전을 기억하고 있었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통역해주고 때로는 저와 마이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쟁의 현장에서 내린 결정이 결국 그녀의 존재를 가능케 했으니 그녀에게 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호치민 외곽의 작은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전쟁 중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감사와 평화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나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제 말에 마이린과 김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래된 군복과 훈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아픔의 상징이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수첩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김서연은 이제 정기적으로 저와 마이린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원 이야기를, 때로는 그녀의 일상을 나누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셋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